새벽 1시 잠에서 깨 물을 마시러 나갔다가 남편의 전화 소리를 우연히 듣게 됩니다. 세 번째 물건이니까 이번엔 빠르게 처리해야 해. 다정하게 웃어주던 그 남자의 입에서 바로 그 말이 나왔습니다. 그 물건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그 순간 알게 됐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소리를 지르시겠어요? 아니면 그 자리에서 무너지시겠어요? 67의 문순자 씨는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물 마시러 나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혼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인생 여행과 함께 걷고 싶으신 분은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다음 이야기도 가장 먼저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가주변에 필요한 분이 계신다면 조용히 한번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챕터 1 새벽 4시의 여자. 인천 송림동 전통시장은 해가 뜨기 한참 전부터 살아 움직이는 곳입니다. 새벽 4시가 되면 골목 안쪽 불빛이 하나둘 켜지고 리어카 바퀴 소리와 생선 상자 부딪히는 소리가 어둠 속에 뒤섞입니다. 그 불빛들 중에서 가장 먼저 켜지는 것이 바로 문순자의 가게였습니다. 순자는 앞치마 끈을 허리 뒤로 단단히 묶으며 배추단을 가게 안으로 끌어들였습니다. 67회를 살아온 몸이었지만 손놀림에는 망설임이 없었고 칼을 쥔 손목에는 34년 세월이 고스란히 박혀 있었습니다. 절임통에 소금을 부으면서 순자는 콧노래를 흥얼거렸는데 그것이 노래인지 한숨인지 본인도 잘 구분하지 못하는 소리였습니다. 오전 9시가 넘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열리면 순자의 가게 앞에는 어김없이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단골 할머니 복순이 제일 먼저 들러 깍두기 한 통을 집어들고는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는 것이 매일 아침 반복되는 의식이었습니다. 복순이 뚜껑을 도로 닫으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오늘도 딱이네. 순자씨 깍두기는 진짜 어디 가도 이 맛이 없어. 순자가 깍두기 통을 봉지에 담으며 웃었습니다. 맨날 그 소리야. 사가면서도 그 소리, 다 먹고 다시 와서도 그 소리. 그게 진짜라는 거잖아. 복순이 지갑을 꺼내며 혀를 찼습니다. 근데 순자씨, 나이 들어서 이 고생을 왜 해? 자식들한테 가서 좀 편히 살지. 순자가 거스름 돈을 건네며 손을 내저었습니다. 편히 사는 게 뭔데? 나는 여기가 편해. 복순이 봉지를 들고 돌아서며 혀를 한 번 더 찼고 순자는 그 뒷모습을 잠깐 바라보다가 다시 도마 앞에 섰습니다. 낮 시간 장사가 끝나고 가게 문을 내리는 저녁 6시, 순자의 발걸음은 아침과 달리 무거웠습니다. 시장 골목을 벗어나 빌라 계단을 오르는 동안 숨이 조금 찼는데 숨이 차는 것인지 마음이 무거운 것인지 역시 구분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현관문을 열면 불이 꺼진 채로 조용한 집안이 순자를 맞았습니다. 남편 병수가 뇌졸중으로 떠난 것이 12해 전이었습니다. 그 뒤로 아들 민수를 대학에 보내고 딸 희진을 시집 보내고 순자는 이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반찬 하나를 꺼내 밥상을 차리는 동안 TV 소리를 크게 틀어놓는 것이 습관이 되었는데 소리가 없으면 집이 너무 넓다는 것을 온몸으로 느끼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딸 희진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저녁 7시가 조금 넘었을 때였습니다. 희진이 전화기 너머로 밥 먹는 소리를 내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집으로 와. 방 있잖아. 같이 살자. 순자가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소리 이번이 몇 번째야? 몇 번째든 상관없잖아. 엄마 혼자 사는 거 나는 마음에 안 걸려. 나는 괜찮아.
괜찮은 게 아니라 참는 거잖아, 엄마. 순자가 잠깐 말을 멈췄다가 밥알을 씹으며 말했습니다. 시장 떠나면 내가 뭘 하겠냐? 거기가 내 자리인데. 희진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자리가 중요해. 엄마가 중요해. 자리가 있어야 내가 있는 거야. 끊어. 밥 먹어. 순자가 전화를 끊고 다시 밥그릇을 들었습니다. TV 화면 속에서 누군가 왁자하게 웃고 있었고 그 소리가 오늘따라 조금 더 공허하게 들렸습니다. 봄이 시작되던 어느 오후였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사람 하나가 두리번거리며 순자의 가게 앞에서 멈췄습니다. 연회색 재킷에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넘긴 69의 남자였는데 옷 매무새가 반듯하고 구두 코가 깨끗했습니다. 남자가 가게 앞으로 한 걸음 다가서며 말했습니다. 실례지만 여기서 5호선 역 쪽으로 가려면 어느 쪽으로 가야 합니까? 순자가 칼을 들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쪽으로 나가서 큰 길에서 왼쪽으로 꺾으면 돼요. 아, 감사합니다. 남자가 꾸벅 허리를 굽혔는데 그 인사가 형식적이지 않고 진지해서 순자는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남자는 발길을 돌리다가 가게 안에 놓인 깍두기 통을 흘끔 봤습니다. 저기, 이것도 파는 겁니까?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깍두기요, 2,000원어치부터 살 수 있어요. 그럼 한 통 주시겠습니까? 혼자 사는 놈이 반찬이 항상 문제라서 남자가 손을 들어 뒷머리를 긁으며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꾸미지 않은 것이어서 순자는 깍두기 통을 담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마디를 더 붙였습니다. 혼자 드시면 작은 통으로 드려요. 큰 것 사면 다 못 먹어. 아, 신경 써주시네요. 감사합니다. 남자가 봉지를 받아들고 다시 허리를 굽혔습니다. 그게 끝이었습니다. 이름도 몰랐고 또 올 것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틀 뒤 그 남자가 다시 왔습니다. 이번에는 곧장 순자의 가게 앞으로 걸어와 배추김치를 가리켰습니다. 남자가 통을 들어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번에 깍두기가 어찌나 맛있던지. 이건 어떻습니까? 순자가 뚜껑을 열어 냄새를 맡게 해주며 말했습니다. 직접 담근 거예요. 화학 조미료 안 써요. 남자가 코를 가까이 들이밀더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이 냄새, 어머니 생각이 나네요. 짧은 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순자의 손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 말이 작업 멘트인지 진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어쩐지 꾸며낸 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남자는 그날도 깍두기와 김치를 사가며 이름을 밝혔습니다. 임태호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임태호는 이틀에 한 번꼴로 시장에 나타났습니다. 올 때마다 빈손으로 가는 법이 없었고 반찬을 고르면서 꼭 한 가지씩 물어봤습니다. 이 무생채는 어떻게 이렇게 달큼한 겁니까? 이 멸치볶음, 불세기가 비결입니까? 양념이 비결입니까? 순자는 처음에는 짧게 대답했지만 질문이 진지할수록 답도 길어졌습니다. 시장 상인들이 한두 번씩 순자 가게 앞을 지나며 슬쩍 웃었는데 순자는 그때마다 못 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2달이 지난 무렵 임태호가 가게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말을 꺼냈습니다. 저녁에 시간이 있으시면 밥이나 한 끼 같이 하실 수 있습니까? 이 근처에 한식당이 있던데. 순자가 행주로 손을 닦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됐어요. 맛있는 데예요. 그냥 밥 한 끼인데. 바빠요. 임태호가 봉지를 들고 돌아섰습니다. 그러고 사흘 뒤에 또 와서 같은 말을 했습니다. 순자는 이번에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또 사흘 뒤에 임태호가 다시 왔을 때 순자는 행주를 내려놓으며 물었습니다. 왜 자꾸 그래요? 임태호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이 오래됐습니다.
당신도 그러지 않습니까? 순자가 잠깐 임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무언가를 팔려는 사람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오래 혼자였던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자가 앞치마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딱 한 번만이에요. 창가 자리에 마주 앉아 임태호는 자신이 건축회사 임원으로 일하다 몇 해 전에 그만뒀다고 했습니다. 자식이 둘 있는데 모두 서울에서 살고 있고 아내는 5년 전에 먼저 세상을 떠났다고 했습니다. 임태호가 국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당신은 왜 가게를 안 접습니까? 자식들 다 컸으면 편히 쉬어도 되잖아요. 순자가 숟가락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그 가게가 없으면 나는 그냥 늙은이야. 거기 있으면 아직 내가 뭔가를 하는 사람 같아. 임태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알 것 같습니다. 나도 회사 그만두고 나서 한동안 내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라고요. 그 말에 순자는 밥을 먹다 멈췄습니다. 이상하게 그 한마디가 오래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임태호는 가끔 저녁을 같이 먹자고 했고 순자는 2번에 1번꼴로 나갔습니다. 어느 날은 임태호가 책 한 권을 들고 나타났습니다. 순자가 다큐멘터리를 좋아한다는 말을 기억하고 자연 다큐 관련 책을 골라온 것이었습니다. 또 어느 주말에는 인천 둘레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임태호는 순자보다 걸음이 빨랐지만 항상 반보씩 뒤에서 걸었습니다. 순자가 왜 뒤에서 와요 하고 물으면 임태호는 당신 페이스에 맞추는 게 내 페이스보다 좋습니다라고 했습니다. 순자는 그 말을 듣고 앞을 보며 걸으면서 입꼬리가 올라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을 들키지 않으려고 괜히 신발끈을 고쳐 묶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 저녁을 먹은 지 5달이 지난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임태호가 순자의 가게 앞에서 영업이 끝나길 기다렸다가 함께 걸으며 말했습니다. 임태호가 걸음을 멈추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랑 같이 살겠습니까? 순자의 발이 멈췄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임태호가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갑자기 한 말이 아닙니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들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나중에 대답할게요. 그날 밤 순자는 이불을 덮고 눈을 뜬 채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임태호의 말이 귓속에서 자꾸 맴돌았습니다. 설레는 것인지 두려운 것인지 기쁜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눈물이 흘렀는데 닦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새벽이 되도록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딸 희진에게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희진이 전화기 너머에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알기나 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순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빠른 건 알아. 근데 나도 이 나이에 따져가며 살기가 피곤하더라. 피곤하다고 아무나 들이면 안 되잖아. 아무나가 아니야. 희진이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한 주까지나 임태호가 직접 희진을 찾아갔습니다. 희진의 집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말했습니다. 어머니를 잘 모시겠습니다. 저도 혼자 사는 게 얼마나 쓸쓸한지 압니다. 반대하실 이유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희진은 임태호의 눈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67 문순자의 2번째 결혼은 주변 사람들의 부러운 눈길 속에서 조용히 시작되었습니다. 챕터 2 금이 가기 시작한 곳. 결혼식은 작게 치렀습니다. 양가 자식들과 가까운 지인 몇몇이 모인 조촐한 자리였지만 순자는 그날 오래간만에 한복을 차려입었고 입꼬리가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시장 동료들이 가게 앞에 작은 화환을 보내왔고 복순이 순자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잘됐다, 잘됐어.
인제 좀 편히 살아. 순자가 복순의 손을 꼭 쥐며 웃었습니다. 편히 살기는 나가게 계속 나와. 그래도 혼자보다는 낫잖아. 순자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보다는 낫다. 그 말이 결혼을 결심하게 한 이유의 절반이었습니다. 신혼 초 2달은 순자도 인정할 만큼 좋았습니다. 임태호는 아침마다 순자보다 먼저 일어나 커피를 타서 식탁에 놓았습니다. 순자가 새벽 4시에 가게 준비를 하러 나가려 하면 임태호가 잠결에 일어나 현관까지 따라 나와 문을 열어줬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는 순자가 허리가 뻐근하다고 중얼거렸는데 임태호가 아무 말 없이 등 뒤로 돌아와 두 손으로 어깨를 주물렀습니다. 순자가 됐어요. 괜찮아요 하면서도 몸을 피하지 않은 것은 그 손길이 낯설지 않고 따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임태호는 어느 날 순자 앞에 신용카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한도가 따로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그냥 써요. 당신이 새벽부터 번 돈 아껴 쓰는 거 보기 싫으니까. 순자가 카드를 받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나 내 돈 있어요. 괜찮아. 받아요. 부부가 따로 있어요. 임태호가 카드를 순자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순자는 그것을 지갑에 넣으면서 가슴이 조금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평생 자신이 버는 것으로만 살아온 탓에 누군가에게 뭔가를 받는 일이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한 지 석 달이 지나면서부터 작은 것들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균열이었습니다. 어느 날 오후 순자가 시장 동료 정숙과 점심을 먹고 2시간 만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임태호가 현관 앞 소파에 앉아 있었는데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은 채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가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나갔다 왔어요. 임태호가 무릎에 손을 얹으며 물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정숙 씨랑 점심 먹었어요. 누구요? 시장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이요. 20년 넘게 아는 사람이에요. 임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끝이었습니다. 그런데 순자는 방으로 들어가면서 등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임태호의 표정 때문이었는데 화가 난 것도 걱정하는 것도 아닌 무언가를 확인한 사람의 표정이었습니다. 그 뒤로 비슷한 일이 반복됐습니다. 순자가 외출하고 돌아올 때마다 임태호는 어디 갔어요? 누구 만났어요? 몇 시에 갔어요?를 물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같은 질문이 날마다 이어지자 순자는 어느 순간 자신이 하루 일과를 보고하는 느낌이 든다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정숙에게 전화를 거는 날이면 더 심했습니다. 임태호가 옆에서 TV를 보는 척 귀를 기울이다가 순자가 전화를 끊고 나면 말했습니다. 그 친구, 남편은 뭐 하는 사람이래요? 그 사람 자식들은 다 컸어요. 자주 만나는 사이예요. 순자가 대답하면 임태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군요 했는데 그 말투 안에 담긴 무언가가 순자를 불편하게 만들었습니다. 결혼 넉 달째 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순자가 핸드폰 연락처를 열어 정숙에게 전화를 하려다 이름이 보이지 않아 위아래로 스크롤을 했습니다. 없었습니다. 시장 동료 미호기도 없었습니다. 5년째 알고 지내는 복순이의 번호도 사라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슴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다시 처음부터 연락처를 훑었습니다. 세 사람 모두 없었습니다. 번호를 새로 찾아서 저장하려 하자 이미 차단이 되어 있다는 표시가 떴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쥔 채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잠깐 생각했습니다. 내가 실수로 지웠을 리가 없다. 차단을 한 적은 더더욱 없다. 소파에 앉아 TV를 보던 임태호에게 천천히 다가가며 순자가 말했습니다.
내 핸드폰에 번호들이 없어졌어요. 임태호가 리모컨을 들고 채널을 돌리며 말했습니다. 핸드폰이 오작동한 것 아니에요. 차단이 되어 있어요. 내가 당신 폰을 건드릴 사람이에요. 임태호의 목소리는 낮고 태연했습니다. 억울하다거나 당황한 기색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태연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순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소파 옆에 서 있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고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손 안에 핸드폰을 내려다보다가 가방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핸드폰을 몸에서 떼어놓지 않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임태호의 태도가 다시 달라진 것은 순자가 가게를 계속하겠다고 고집을 피우기 시작하면서였습니다. 결혼 5달째 임태호가 조용히 제안을 했습니다. 임태호가 저녁 밥상을 마주하고 앉아 말했습니다. 이제 가게 정리하는 게 어때요? 당신이 새벽부터 그 고생을 할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있는데. 순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가게가 내 자리라고 했잖아요. 자리가 뭐가 중요해요. 편하게 사는 게 낫지. 나는 일하는 게 편해요. 임태호가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식사가 끝나도 TV를 보면서 순자 쪽을 한 번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말을 걸면 짧게 단음절로만 대답했습니다. 그 침묵이 언성을 높이는 것보다 더 깊이 순자의 가슴을 눌렀습니다. 소리를 내는 싸움은 풀 방법이라도 보이지만 말없이 등을 돌린 사람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며칠 뒤 임태호가 다시 같은 말을 꺼냈습니다. 순자가 좀 더 생각해 보겠다고 하자 임태호는 이번에도 밥상머리에서 입을 닫았습니다. 그 패턴이 반복됐습니다. 순자가 자신의 생각을 말하면 임태호는 침묵으로 대답했고 그 침묵은 하루가 지나면 사라지지 않고 다음 날까지 이어졌습니다. 순자는 희진에게 전화를 걸까 수없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좋다고 결혼했으니 이제 와서 불평하면 뭐라고 할지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무엇보다 이것이 정말 문제인지 아닌지 자신도 확신이 없었습니다. 그냥 서로 다른 두 사람이 살다 보면 생기는 마찰이 아닐까, 좀 더 두고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순자를 그 자리에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결혼 6달째가 됐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밤바람이 차가워지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자는 잠자리에 일찍 들었다가 목이 말라 잠에서 깼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조금 넘어 있었습니다. 임태호 쪽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물을 마시러 부엌으로 나가다가 베란다 쪽에서 낮은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것이 들렸습니다. 순자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베란다 문이 조금 열려 있었고 창 너머로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임태호가 몸을 돌리고 서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3번째 물건이니까 이번엔 빠르게 처리해야 해. 순자의 발이 그 자리에 붙어버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임태호의 목소리가 다시 이어졌습니다. 할머니 통장 정리는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그리고 통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냉장고 앞으로 걸어가 문을 열었다 닫았습니다. 물을 따라 한 모금 마시는 것처럼 움직인 뒤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임태호가 베란다에서 들어와 아무 말 없이 자리에 누웠습니다. 순자도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순자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3번째 물건, 할머니 통장. 그 말들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물건이라고 했습니다. 3번째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통장을 정리하겠다고 했습니다. 순자는 눈을 감은 채 숨을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임태호가 깊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천장을 올려다보며 딱 한 가지만 생각했습니다. 내일 아침 임태호가 집을 나서는 순간을 기다려야 한다. 챕터 3 숨겨진 얼굴. 임태호가 집을 나선 것은 아침 10시가 조금 넘어서였습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얼굴로 재킷을 걸치며 말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아는 사람 좀 만나고 올게요. 점심은 밖에서 먹을 것 같아. 순자가 싱크대 앞에서 그릇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가 아래로 내려가는 것까지 들린 뒤에야 순자는 고무장갑을 벗었습니다. 거실을 가로질러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옆 협탁, 옷장 안, 서랍 순서로 눈을 훑었습니다. 임태호의 짐은 많지 않았습니다. 결혼할 때 큰 캐리어 하나와 상자 몇 개로 들어온 사람이었습니다. 그 짐들이 들어온 날 순자는 따로 살펴보지 않았습니다. 그럴 이유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순자가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아 침대 아래쪽으로 팔을 뻗었습니다. 손끝에 바닥 먼지가 닿았습니다. 더 깊이 밀어넣자 딱딱한 각이 잡혔습니다. 끌어당겼더니 검정 지퍼 파우치가 나왔습니다. 손바닥 2개만 한 크기였습니다. 순자가 파우치를 무릎 위에 올려놓고 지퍼를 열었습니다. 안에 폴더폰이 하나 들어 있었습니다. 싸구려 기종이었고 액정의 흠집이 여러 군데에 나 있었습니다. 전원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졌습니다. 번호 잠금이 걸려 있었습니다. 순자가 네 자리를 눌렀습니다. 임태호의 생년월일 뒤 네 자리였습니다. 화면이 열렸습니다. 순자는 잠깐 그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자물쇠를 채우는데 익숙한 사람이 정작 가장 쉬운 번호를 쓴 것이었습니다. 제 번호를 자주 바꿔온 사람이라 이 폰만큼은 기억하기 쉬운 것으로 해뒀겠구나 싶었습니다. 문자함을 열었습니다. 수신된 문자 중 가장 오래된 것이 순자를 처음 만나기 6달 전이었습니다. 발신자 이름은 저장되어 있지 않았고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문자 내용을 눈으로 읽어 내려가는 동안 순자의 숨이 점점 느려졌습니다. 인천 송림시장 문순자 예금 잔액 2억 3천, 부동산 포함 4억 추정, 독거, 자녀들 독립 완료, 접근 가능. 순자는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자신이 시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처럼 숫자와 조건으로 나열된 자기 자신을 읽으면서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무릎 위에 올려놓은 손만 천천히 주먹이 됐습니다. 그 아래로 사진들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자가 가게 앞에서 물건을 정리하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시장 입구를 걸어 나오는 모습도 있었습니다. 자신은 전혀 눈치채지 못한 순간들이었습니다. 문자를 더 아래로 내렸습니다. 같은 번호에서 온 문자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2번째 건 치매 처리 완료. 요양원 입소 확인. 순자가 폰을 쥔 손이 떨렸습니다. 그 문자 아래에 어떤 여성의 이름과 요양원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2번째. 그렇다면 자신이 3번째였습니다. 어젯밤 임태호가 전화해서 한 말이 그제야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순자는 폰을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주우려다 손이 제대로 잡히지 않아 다시 한번 손가락으로 집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스마트폰을 꺼내 폴더폰 화면을 찍기 시작했습니다. 문자 하나하나를 사진으로 찍었습니다. 사진들도 전부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 초점이 흔들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다 찍은 뒤 폴더폰을 파우치에 다시 넣고 지퍼를 잠갔습니다. 침대 아래 원래 있던 자리에 밀어 넣었습니다. 무릎에 쌓인 먼지를 털고 일어섰습니다. 찍어둔 사진들을 딸 희진의 카카오톡으로 전송했습니다. 메시지는 따로 달지 않았습니다. 사진만 보내고 나서 스마트폰을 가방 깊숙이 넣었습니다.
가방을 어깨에 메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신발을 신으면서 거울을 봤습니다. 거울 속에 67살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얼굴에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은 채 장을 보러 가는 사람처럼 나왔습니다. 순자가 향한 곳은 시장이 아니라 은행이었습니다. 30년 넘게 거래해온 주거래 은행이었습니다. 창구 직원이 순자를 알아보며 반겼습니다. 어머, 어머니 오셨어요. 오늘은 어떻게 오셨어요? 순자가 창구 의자에 앉으며 가방에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제 통장에 다른 사람이 손 못 대게 해주세요. 직원이 잠깐 눈을 깜빡였습니다. 네. 다른 사람이 인출하거나 이체하지 못하게 막아주세요. 지금 바로요.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무슨 일이 있으셨어요? 순자가 스마트폰을 창구 너머로 내밀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직원이 사진들을 하나씩 봤습니다.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지점장님 불러올게요. 지점장이 나와 사진들을 다시 확인한 뒤 곧바로 조치를 취했습니다. 순자 명의의 모든 계좌에 타인 접근 차단과 출금 제한이 걸렸습니다. 지점장이 서류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상황이 맞다면 경찰 신고를 꼭 하셔야 합니다. 순자가 서류에 서명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은행을 나와 곧장 법률구조공단 인천지소로 걸었습니다. 오전에 전화로 방문 예약을 했던 터라 기다리지 않아도 됐습니다. 상담사 이민정이 작은 상담실로 안내했습니다. 이민정이 사진들을 들여다보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걸 직접 다 찍으셨어요. 순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폰 찾아서 열고 다 찍었어요. 이민정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정도 증거를 가지고 오신 분이 없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침착하게 하셨어요? 순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시장에서 30년 넘게 살다 보면 사람 눈빛 읽는 건 익숙해요. 근데 이번엔 읽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민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고소장 작성 절차를 안내하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이 끝날 무렵 순자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희진이었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자마자 희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 폰에 찍힌 남자 얼굴 어디서 본 것 같아? 순자가 상담실 밖으로 나오며 낮게 물었습니다. 어디서? 엄마 시장에서 옛날에 개모임 돈 들고 사라진 사람 있었잖아. 내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들었던 기억이 나. 그 사람 이름이 뭐였지? 순자의 발이 복도 한가운데에서 멈췄습니다. 몸속 어딘가에서 차가운 것이 올라왔습니다. 강병철. 희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맞아, 그 사람 같아. 엄마. 순자가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12해 전 일이 한꺼번에 되살아났습니다. 그 시절로 기억이 돌아갔습니다. 강병철은 송림시장에서 건어물 가게를 운영하던 남자였습니다. 상인들 사이에서는 말도 잘 통하고 웃음이 많아 신뢰를 빠르게 얻었습니다. 그가 계모임 총무를 맡겠다고 했을 때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매달 30만 원씩 꼬박꼬박 넣어두던 모임이었습니다. 22명이 모은 돈이 3,500만 원이 된 해 겨울, 강병철은 그 돈을 들고 사라졌습니다. 가게도 하루아침에 비었고 연락도 끊겼습니다. 상인들이 경찰에 신고했지만 행방이 묘연했고 결국 그대로 끝났습니다. 순자는 그 겨울을 기억했습니다. 속은 것보다 믿었던 것이 더 아팠던 계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자가 이름을 바꾸고 다시 나타났습니다. 임태호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이번에는 시장 상인들 몇십 명이 아니라 순자 한 사람을 골라 접근했습니다.
순자가 다시 상담실 문을 열며 이민정에게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릴 말씀이 있어요. 이민정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가 자리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남자 제가 알아요. 12해 전에 우리 시장에서 개돈 들고 도망친 사람이에요. 그때 이름은 강병철이었어요. 이민정의 손이 키보드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인천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 바로 연결할게요. 순자는 상담실 의자에 똑바로 앉아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여전히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인천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순자가 고소장의 마지막 서명을 끝낸 시간은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창구 형사가 어머니 자필 서명 확인됐습니다라고 말했고 순자는 펜을 내려놓으며 크게 한 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오후 늦게 임태호는 어느 커피숍에서 중년 남성과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아래에서 서류 봉투가 오갔습니다. 그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임태호는 그날 아직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집으로 돌아온 것은 저녁 6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임태호가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가게도 안 나간 것 같던데. 순자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은행 좀 들렀어요. 무슨 일 있었어요? 잔액 확인했어요. 임태호가 리모컨을 들며 말했습니다. 수고했네요. 순자가 부엌으로 들어가 가스레인지에 냄비를 올렸습니다. 찌개를 끓이는 동안 등 뒤에서 임태호가 채널을 돌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국자로 냄비 안을 천천히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얼굴로 평범한 저녁을 보내는 사람처럼 그것이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챕터 43번째가 아닌 마지막. 고소장을 낸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 밥을 지었습니다. 임태호가 식탁에 앉아 숟가락을 들었고 순자는 맞은편에 앉아 찌개를 떠먹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흐르는 것은 여느 아침과 다르지 않은 고요함이었습니다. 임태호가 두부를 씹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가게 나가요. 순자가 밥그릇을 들며 대답했습니다. 나가야죠. 무리하지 마요. 늘 하던 건데 뭐. 임태호가 수저를 내려놓고 냅킨으로 입을 닦았습니다. 순자는 그 옆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자신을 3번째 물건이라고 부른 남자였습니다. 지금은 무리하지 말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순자는 시선을 찌개 냄비로 내리며 한 숟가락을 더 떴습니다. 임태호가 외출한 뒤 순자의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희진이었습니다. 순자가 받자마자 희진이 낮고 빠르게 말했습니다. 엄마, 어제 보낸 사진 다시 봤어. 그 남자 왼쪽 턱 아래에 점 있잖아. 순자가 안방문을 닫으며 말했습니다. 응. 강병철 그 사람 거기 있었어. 엄마 시장에서 개돈 들고 튄 그 사람. 순자가 침대 끝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봤어. 어제 경찰에 그 얘기까지 다 했어. 희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그럼 처음부터 계획하고 접근한 거야. 처음부터? 그렇지. 엄마 어떻게 그걸 알고도 어제 그 사람이랑 밥을 같이 먹어. 나 같으면 못해. 순자가 손을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들키면 안 되니까 먹은 거야. 지금은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게 제일 중요해. 희진이 한동안 말이 없다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가 무서운 사람인지 몰랐어. 순자가 작게 웃었습니다. 무섭긴. 무서우면 이런 꼴을 당했겠냐. 그 오후 인천 남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형사 박성민은 강병철이라는 이름으로
전산 조회를 했습니다. 결과가 화면에 뜨자 박성민은 모니터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15년 전 동일한 혼인 사기 수법으로 구속된 전과가 있었습니다. 피해자 2명, 피해액 합산 1억 8천만 원이었습니다. 출소 후 이름을 임태호로 바꾸고 사라졌다가 그 뒤 행적이 기록에서 끊겨 있었습니다. 박성민이 옆자리 형사 김도윤에게 모니터를 돌려 보이며 말했습니다. 이 사람이야. 이름 바꾼 거야. 김도윤이 화면을 들여다보며 휘파람을 낮게 불었습니다. 나이도 들었는데 또 했네. 습관이 된 거야. 이런 놈들은 멈추는 법을 모르거든. 박성민이 파일을 프린트하며 말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 피해자부터 찾아야 해. 요양원에 있다고 했으니까. 폴더폰 문자에 적힌 여성의 이름은 김옥분이었고 주소는 인천 연수구의 한 요양원이었습니다. 박성민이 요양원에 전화를 걸어 옥분의 가족 연락처를 받아 아들 재현에게 전화했습니다. 재현이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어머니요. 요양원에 계세요. 벌써 1년이 넘었어요. 박성민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요양원에 들어가시기 전에 혼인 신고를 하신 분이 있지 않으셨습니까? 전화기 너머에서 재현이 숨을 들이켰습니다. 있어요. 임태호라는 사람이에요. 어머니가 재혼하신다고 해서 처음에는 반대했는데 나중에는 어머니가 치매 증상이 심해져서 요양원에 모셨고 그 사람은 그 이후로 연락이 끊겼어요. 어머니가 그분과 결혼하시기 전에 치매 증상이 있으셨습니까? 없었어요. 그게 이상했어요. 저도 이상하다고 생각은 했는데 재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혹시 어머니가 당하신 겁니까? 박성민이 말했습니다. 지금 수사 중입니다. 어머니를 다시 검사받게 해드릴 수 있습니까? 이틀 뒤 요양원 주치의가 옥분을 다시 검사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가 나오자 의료진이 조용히 보호자 대기실로 재현을 불렀습니다. 의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혈액에서 장기간 복용 시 판단력과 기억력을 흐리게 만드는 성분이 나왔습니다. 비타민이나 건강기능식품처럼 생긴 알약 형태로 복용하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재현이 의자 팔걸이를 두 손으로 쥐며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진짜 치매가 아닌 겁니까? 투약을 중단하면 수주 안에 인지 기능이 상당 부분 회복될 것으로 봅니다. 재현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박성민이 두 번째 피해자를 찾아낸 것은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최영자, 65살 경기도 의왕 외곽 빌라 거주. 전입신고 기록을 추적해 주소를 찾아냈습니다. 박성민이 빌라 계단을 올라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아무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번 눌렀습니다. 안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경찰입니다. 최영자 씨 되십니까?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발소리가 문 쪽으로 오다가 멈췄습니다. 저 지금 만날 상황이 안 돼요. 박성민이 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영자 씨, 혼자 당하신 게 아닙니다. 같은 피해를 입으신 분이 두 분 더 계십니다. 그 말을 하고 나서 잠시 기다렸습니다. 문 안쪽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잠금장치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최영자가 서 있었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정돈되지 않았습니다. 커튼이 모두 닫힌 방 안이 어두컴컴했습니다. 영자가 박성민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멍청해서 당한 거 아닌 거죠? 박성민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사람은 수십 년째 이 집만 해온 사람입니다. 영자 씨가 멍청한 게 아닙니다. 영자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훔치다가
벽에 기대며 바닥 쪽을 바라봤습니다. 11달 동안 이 방에서 이 생각만 했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믿었을까? 박성민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자 씨, 안으로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이야기가 좀 깁니다. 영자가 문을 더 열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동안 순자는 집에서 임태호와 평범한 나날을 보내는 척 버텼습니다. 아침을 차렸고 가게에 나갔다 왔으며 저녁을 먹었습니다. 임태호가 말을 걸면 대답했고 시시한 TV 프로그램을 나란히 앉아봤습니다. 그러나 밤마다 이불 속에서 눈을 뜬 채 천장을 올려다보는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된 지 열흘째 되는 날 아침이었습니다. 임태호가 외출 준비를 하며 넥타이를 고르다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은행에 잠깐 들러야 해요. 당신 통장 정리 좀 같이 해요. 순자가 앞치마를 두르며 아무렇지 않게 물었습니다. 무슨 통장 정리요? 이름도 2개로 나뉘어 있고 이자도 따로 운용하면 더 낫겠더라고. 같이 가요. 순자가 가스레인지를 켜며 말했습니다. 나 오늘 가게 일찍 열어야 해요. 다음에 가요. 임태호가 잠깐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임태호가 집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시각 임태호는 순자명의 계좌에서 현금을 인출하기 위해 은행 창구 앞에 섰습니다. 직원이 신분증을 확인한 뒤 전산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직원이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 계좌는 거래 제한이 걸려 있어서 인출이 어렵습니다. 임태호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제한이요? 무슨 제한이요? 본인이 직접 계좌 주인이셔야 해제가 가능합니다. 임태호가 낮게 말했습니다. 다시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직원이 다시 전산을 확인하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임태호가 창구 앞에서 뒤로 물러서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입구 쪽에서 양복 차림의 남자 둘이 빠른 걸음으로 들어섰습니다. 박성민이 신분증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강병철 씨, 인천 남부경찰서입니다. 임태호의 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임태호인데요. 강병철 씨, 혼인 사기 및 재산 편취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은행 안에 울렸습니다. 임태호, 아니 강병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창구 직원들이 멈춰서서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순자에게 박성민에게서 전화가 온 것은 오전 11시였습니다. 어머니, 강병철 체포됐습니다. 순자가 가게 뒤편으로 걸어가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성민이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니, 순자가 벽을 짚은 손에 이마를 가져다 댔습니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잠시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손님이 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는 손으로 눈가를 한번 닦고 앞치마를 고쳐 두르며 가게 쪽으로 걸어 나갔습니다. 챕터 오울이라는 이름. 체포 다음 날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평소보다 1시간 일찍 시장에 나왔습니다. 아직 어둠이 거치지 않은 골목에 가게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울렸습니다. 배추를 꺼내 도마 위에 올려놓고 칼을 들었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칼을 내려놓고 다시 쥐었습니다. 다시 내려쳤습니다. 그렇게 배추를 반으로 가르는 동작을 반복하다 보니 어느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는 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칼질을 했습니다. 눈물이 도마 위에 떨어졌습니다. 순자는 손등으로 눈가를 한번 닦고 다시 배추를 내려쳤습니다. 이 손으로 새벽마다 일어났습니다. 이 손으로 2 자식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34년을 버텼습니다. 그리고 이 손으로 증거를 찍었습니다. 그것으로 됐다고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점심때가 넘어 희진이 가게로 뛰어왔습니다. 회사 점심시간에
택시를 잡아탄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자마자 희진이 순자를 바라봤습니다. 순자가 멸치를 볶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희진이 아무 말 없이 순자에게 다가와 뒤에서 안았습니다. 순자가 멸치 볶던 손을 멈췄습니다. 왜 이래? 희진이 등에 얼굴을 묻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얼마나 무서웠어. 순자가 가스불을 줄이며 말했습니다. 무서웠지. 나한테 말하지 왜 혼자 다 했어. 말하면 네가 더 무섭잖아. 그리고 나는 혼자 한 게 아니야. 혼자였으면 못했어. 희진이 등에서 얼굴을 떼고 순자의 옆으로 돌아섰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희진의 어깨를 한번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울지 마. 여기 손님 온다. 희진이 눈물을 손등으로 훔치며 웃었습니다. 엄마는 이 상황에서도 장사 걱정이야. 장사를 해야 내가 살지.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좁은 창고에 나란히 앉아 순자가 싸온 도시락을 펼쳤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냥 옆에 앉아 같이 밥을 먹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사흘 뒤 박성민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니, 피해자 세 분을 한자리에 모아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괜찮으시겠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언제요? 이번 주 목요일 오전입니다. 갈게요. 목요일 오전 10시 인천 남부경찰서 소회의실이었습니다. 순자가 먼저 도착해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며 중년 남성이 노인 여성의 팔을 부축해 들어왔습니다. 김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머리가 희고 얼굴이 작았습니다. 몸이 전체적으로 가늘었고 걸음이 조심스러웠습니다. 아들 재현이 의자를 당겨주자 천천히 앉았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흘렀습니다. 순자도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문이 다시 열리고 최영자가 들어왔습니다. 박성민이 옆에서 안내했습니다. 영자는 혼자였습니다. 수척한 얼굴이었지만 입술을 꽉 다물고 있었고 눈에는 힘이 있었습니다. 자리에 앉으며 순자와 옥분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성민이 자리에서 말했습니다. 세 분이 처음 만나시는 거죠? 오늘은 조서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각자 있었던 일을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먼저 입을 연 것은 순자였습니다. 순자가 두 손을 테이블 위에 얹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67에 당했어요. 시장에서 반찬 파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게 손님으로 왔어요. 처음엔 그냥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결혼하고 나서야 알았어요. 영자가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며 말했습니다. 저는 8천만 원이요. 결혼식도 올렸어요. 그 사람이 갑자기 연락이 끊겼을 때 처음엔 사고가 난 줄 알았어요. 그러다 통장이 비어 있는 걸 봤어요. 방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이 아들 재현의 손등을 두드리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옥분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매일 아침 약을 줬어요.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나는 그냥 먹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부터 기억이 자꾸 끊겼어요.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면회 왔을 때요. 내 새끼 얼굴을 보면서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아는데, 분명히 내 아들인데, 이름이 입에서 안 나와요. 옥분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재현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옥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아세요? 자기 자식 얼굴을 보면서 이름이 안 나오는 그 느낌. 순자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도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의 이야기를 다 꺼내는데 2시간이 걸렸습니다.
중간에 말이 끊기는 시간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누구도 그 침묵을 서둘러 채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서를 나와 세 사람은 바로 앞 분식집으로 들어갔습니다. 박성민이 권한 것이 아니라 순자가 먼저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요. 어차피 점심시간이에요. 좁은 가게에 넷이 앉아 국물 있는 것을 시켰습니다. 재현은 밖에서 기다리겠다고 했습니다. 순대국밥이 나왔습니다. 세 사람이 각자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한참을 먹다가 영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아, 나 정말 오랜만에 밥이 맛있다. 옥분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자도 영자를 봤습니다. 그러다 셋이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크게 웃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식하고 새어나온 웃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옥분이 먼저 멈추려다 다시 웃었고 영자도 입을 가리다가 또 웃었습니다. 순자는 국물을 마시다가 사례가 들려 기침을 했고 그것이 또 웃음이 됐습니다. 한바탕 웃고 나서 세 사람이 동시에 눈가를 훔쳤습니다. 영자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우리 이렇게 만나도 되는 거예요. 순자가 국밥을 한 숟가락 뜨며 말했습니다. 됐으면 됐으니까 만난 거지, 뭐. 옥분이 나지막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기 전에 아들한테 가기 싫다고 했거든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요. 근데 와보니까 말 안 해도 되더라고요. 그 말에 순자와 영자가 아무 대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재판 준비는 그 뒤로 3주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법률구조공단 이민정이 배정해준 국선 변호인 조연수가 세 사람을 차례로 만났습니다. 조연수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법정에서 판사님 앞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긴장되셔도 괜찮아요. 천천히 말씀하시면 됩니다. 순자가 자료를 훑으며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끝까지 아니라고 버티면 어떻게 돼요? 증거가 있어요. 폰 안에 있는 자료도, 은행 기록도, 의료 소견도 다 나와 있습니다. 충분히 됩니다. 그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잖아요. 조연수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쉽지 않아요. 근데 어머니가 이미 제일 어려운 부분을 하셨어요. 혼자 증거 챙긴 게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순자가 자료를 덮으며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해볼게요. 강병철은 구치소에서 변호인을 통해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재산 편취 의도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진심으로 아꼈으며 오해에서 비롯된 고소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영자가 이민정에게 말했습니다. 끝까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이민정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러면 할수록 나는 더 말하고 싶어져요. 그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 할수록. 옥분이 옆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딱 한 가지만 말하면 돼요. 내가 미친 것이 아니었다는 것. 그것만 말하면 돼요. 첫 번째 공판 기일은 고소장을 낸 지 2달 반 만에 잡혔습니다. 그날 아침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배추를 절이고 가게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오전 9시에 가게를 미옥에게 맡기고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했습니다. 법원 정문 앞에 순자가 먼저 도착해 섰습니다. 바람이 조금 불었습니다. 순자가 외투 단추를 잠그며 법원 건물을 올려다봤습니다. 멀리서 두 사람이 나란히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영자와 옥분이었습니다. 옥분은 지팡이를 짚지 않고 혼자 걷고 있었습니다. 약을 끊은 지 1달 반이 지난 덕분에 걸음이 많이 안정됐습니다. 영자가 옥분의 팔짱을 끼고 맞춰 걸었습니다. 순자가 두 사람 쪽으로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아무 말 없이 두 사람의 손을 각각 잡았습니다.
영자가 순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옥분도 순자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법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법정 안에 들어서자 피고석에 강병철이 앉아 있었습니다. 재킷을 입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어 넘긴 모습이 처음 시장에 나타났던 날과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순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병철이 시선을 내리깔았습니다. 순자는 그 모습을 잠깐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앞으로 돌렸습니다. 판사석이 보였습니다. 옆에 영자와 옥분이 앉아 있었습니다. 순자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리고 등을 폈습니다.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앞을 봤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새벽이 있었는지를 생각하며 그냥 앞을 봤습니다. 챕터 6도 다른 무게. 첫 번째 공판이 끝나고 법원 밖으로 나왔을 때 하늘이 흐렸습니다. 세 사람은 법원 앞 계단에 나란히 섰습니다. 영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오늘 목소리 안 떨렸어요. 옥분이 영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나도요. 순자가 두 사람을 번갈아 보다가 말했습니다. 우리 다 안 떨었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러다 셋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크지 않은 웃음이었지만 오래 이어졌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 서서 셋이 웃는 모습을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습니다. 법원 근처 카페에 들어가 따뜻한 것을 시켰습니다. 옥분이 두 손으로 컵을 감싸주며 말했습니다. 다음 공판은 언제예요?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3주 뒤래요. 3주면 금방이네요. 영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끝나고 나면 우리 어디 같이 가요? 밥 말고 어디 나들이 같은 거. 옥분이 눈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바다 가고 싶어요. 오래됐어요. 순자가 커피를 마시며 말했습니다. 가면 되지. 세 사람이 헤어진 뒤 순자가 집에 돌아온 것은 저녁 5시가 넘어서였습니다. 이제 강병철이 없는 집이었습니다. 체포된 뒤 집 열쇠를 돌려받고 혼자 지내기 시작한 지 2달이 됐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불이 꺼진 채로 조용한 집이 순자를 맞았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덜 무거웠습니다. 예전에 혼자였던 것과 지금 혼자인 것이 같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순자는 알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가방 위에 올려놓는데 벨이 울렸습니다. 아들 민수였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전화기 너머에서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할 말이 있는데. 순자가 외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뭔데? 지금 회사가 많이 어려워. 거래처가 한꺼번에 3군데가 끊겼어. 이번 달 직원 월급도 빠듯하고. 순자가 소파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언제부터야? 1~2달 됐어. 엄마한테 말하기 싫었는데. 왜 말하기 싫었어? 민수가 잠깐 말을 끊었다가 다시 이었습니다. 엄마가 요즘 많이 힘들잖아. 거기다 이런 것까지 얹고 싶지 않았어. 순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그래서 6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한 3개월만 버티면 될 것 같아. 순자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수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 침묵이 길어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나 생각해 볼게. 응, 고마워 엄마.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오래 앉아 있었습니다. 6천만 원. 계좌 출금 제한이 풀린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임태호 사건으로 부동산 처리가 묶여 있는 동안 쓸 수 있는 현금이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서 6천만 원을 빼주면 남는 것이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희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내자마자 희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안 돼. 오빠한테 돈 주면 안 돼.
순자가 말했습니다. 자식이 어렵다는데 어떻게 모른 척해. 희진이 말했습니다. 오빠가 갚을 능력이 있어야 빌려주는 거지. 오빠 사업 몇 번째야? 엄마 노후 자금인데 또 날리면 어떻게 할 거야? 날린다고 했냐? 날릴 가능성이 있으니까 걱정하는 거잖아. 순자가 창밖을 보며 말했습니다. 알았어. 생각해 볼게. 희진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이번만큼은 엄마 먼저 생각해. 항상 자식들 먼저잖아. 전화를 끊고 순자는 부엌에 서서 물을 한 컵 마셨습니다. 민수와 희진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낯선 일이 아니었지만 오늘따라 몸이 더 무거웠습니다.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가게에서 열무김치를 버무리는데 갑자기 오른쪽 눈이 침침해졌습니다. 손을 멈추고 눈을 감았다 뜨는데 두통이 밀려왔습니다. 의자에 앉아 잠깐 쉬었습니다. 가게 옆칸에서 일하는 미옥이 지나가다 순자를 보고 멈췄습니다. 미옥이 순자 옆에 쪼그려 앉으며 말했습니다. 순자야, 얼굴이 왜 그래? 어디 아파? 순자가 손을 내저었습니다. 괜찮아, 좀 피곤한가 봐. 피곤한 얼굴이 아닌데. 얼굴색이 안 좋아. 이따 나아지겠지. 미옥이 순자의 이마에 손등을 갖다 댔습니다. 열은 없는데 그냥 병원 가봐. 가게 놔두고 어떻게 가? 내가 봐줄 테니까 가봐. 진짜로. 미옥이 워낙 강하게 권하는 바람에 순자는 결국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병원 진료실에서 혈압을 재자 의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의사가 수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혈압이 많이 높아요. 위험 수치에 가까워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원래 혈압이 좀 있어요. 이건 좀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으셨어요. 순자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좀 있었어요. 의사가 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 당장 안정이 필요해요. 이 상태로 무리하시면 진짜 큰일 나요. 무리하지 마시고 자주 드세요. 순자가 진료실을 나오며 처방전을 손에 들었습니다. 복도에 서서 천장을 잠깐 올려다봤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몸이 보내는 신호들을 전부 무시하고 버텨왔다는 것을 그제야 실감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진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잠이 제대로 오지 않는 밤도 많았습니다. 밥을 반도 못 먹은 날도 여러 번이었습니다. 그것들을 모두 그냥 지나쳐 왔습니다. 약국에서 약을 받아 나오는데 이민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가 전화를 받자 이민정이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혹시 아드님 쪽에서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알아보신 게 있지 않으신가요? 순자가 멈췄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이민정이 말을 이었습니다. 사건 관련 서류를 정리하다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에 대해 외부에서 조회한 기록이 있는 걸 발견했어요. 임태호 쪽이 아니라 다른 경로예요.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순자가 약 봉투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알겠어요. 그날 저녁 순자는 민수에게 직접 전화했습니다. 민수야, 나한테 솔직하게 말해. 민수가 말했습니다. 뭘? 내 집 담보로 쓰려고 알아봤어. 전화기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눈 뜨는 법을 배운 사람이야. 숨기지 마라. 민수가 한참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알아보긴 했어. 근데 엄마한테 말하면 싫다고 할 것 같아서. 순자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화가 나는 것인지 서러운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냥 힘이 빠졌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민수야. 응. 엄마한테 와라. 할 말 있어. 다음 날 저녁 민수가 왔습니다.
희진도 연락을 받고 왔습니다. 셋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와 희진이 처음부터 서로를 향해 말이 오갔습니다. 희진이 민수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빠 엄마 부동산을 담보로 쓰려고 했어. 그게 말이 돼. 민수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 어쩌라고. 회사가 망하게 생겼는데. 그러면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을 해야지. 몰래 알아보는 게 어딨어. 솔직하게 말하면 안 된다고 할 거잖아.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만해. 두 자녀가 동시에 입을 닫았습니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순자가 민수와 희진을 차례로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이제 내 돈 내가 지킬 줄 알아. 그게 이번에 내가 배운 거야. 민수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너희들도 마찬가지야. 엄마한테 기대는 것보다 니들 자리에서 스스로 서는 것이 나한테 효도하는 거야. 그게 진짜 효도야. 민수가 한참 동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희진도 말이 없었습니다.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민수야.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돈은 못 줘. 담보도 안 돼. 근데 엄마가 방법을 같이 생각해 줄 수는 있어. 그게 엄마가 해줄 수 있는 거야. 민수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떨어졌습니다. 손등으로 닦으며 고개를 다시 숙였습니다. 희진이 동생 어깨를 손으로 한번 두드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손이 말을 대신했습니다. 순자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밥 먹고 가. 국 있어. 셋이 작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말은 많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국을 떠서 민수 앞에 놓았습니다. 민수가 숟가락을 들면서 작게 말했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순자가 자기 밥그릇을 들며 말했습니다. 먹어. 밥상 위로 국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세 사람이 말없이 밥을 먹었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조용하게 났습니다. 챕터 7 우리가 증명한 것. 두 번째 공판이 열린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자는 새벽 4시에 일어나 가게 준비를 마치고 오전 9시에 미옥에게 가게를 맡겼습니다. 버스를 타고 법원으로 가는 동안 창밖을 봤습니다. 출근길 사람들이 바삐 걸었습니다. 저마다 자기 하루를 살아가는 얼굴들이었습니다. 순자는 그 얼굴들을 바라보다가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손등에 핏줄이 굵게 솟아 있었습니다. 이 손으로 오늘 또 한 걸음을 디뎌야 했습니다. 법정 앞 복도에서 영자와 옥분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옥분은 아들 재영과 함께였고 영자는 혼자였습니다. 셋이 눈이 마주치자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란히 섰습니다. 그것으로 됐습니다. 오늘 증언대에 오르는 것은 김옥분이었습니다. 법정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았습니다. 강병철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재킷을 입고 머리를 빗어 넘긴 모습이었습니다. 옥분이 들어오는 것을 강병철이 흘끔 봤습니다. 옥분은 강병철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걸어가 증언대 앞에 섰습니다. 재판장이 말했습니다. 증인은 선서해 주십시오. 옥분이 선서를 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지만 목소리는 낮고 또렷했습니다. 검사가 질문을 시작했습니다. 피고인을 처음 만난 것이 언제입니까? 옥분이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2년 전 봄이에요. 제가 다니던 경로당 근처에서 말을 걸었어요. 피고인이 어떻게 접근했습니까? 처음엔 그냥 길을 묻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자꾸 나타났어요. 꽃도 사다 주고 밥도 사줬어요. 저한테 잘해줬어요. 피고인이 약을 준 것은 언제부터입니까? 옥분이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바로요.
아침마다 줬어요. 비타민이라고 했어요. 작고 하얀 알약이었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했더니 이거 먹으면 좋아진다고 했어요. 그 약을 먹고 나서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옥분의 눈이 잠시 먼 곳을 봤습니다. 처음엔 몰랐어요. 그냥 자꾸 졸리고 피곤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 기억이 자꾸 끊겼어요. 방금 한 일이 생각이 안 나고 아는 사람 이름이 안 떠오르고 법정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옥분이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면회를 왔어요. 요양원에 있을 때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내 새끼 얼굴인 건 아는데 이름이 안 나오는 거예요. 옥분의 목이 잠깐 메었습니다. 방청석에서 재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옥분이 다시 말했습니다. 그 느낌이 어떤 건지 아세요? 분명히 내 아들인데 저 애가 내 배에서 나온 아인데 이름이 입에서 안 나와요.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재판장이 물 한 잔을 가져다 주게 했습니다. 옥분이 물을 한 모금 마셨습니다. 강병철 측 변호인이 반박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이 요양원에 입소하기 전부터 건망증이 있었던 것 아닙니까? 옥분이 변호인 쪽을 바라봤습니다. 없었어요. 증인의 나이가 71인데 노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증상일 수 있지 않습니까? 옥분이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약을 끊고 나서 아들 이름이 다시 생각났어요. 그게 노화예요. 법정 안에서 낮은 술렁임이 일었습니다. 재판장이 조용히 해달라는 표시를 했습니다. 옥분이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순자가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옥분이 순자의 손을 꽉 쥐며 앞을 봤습니다.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앞을 봤습니다. 세 번째 공판에서는 최영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영자는 증언대 앞에 서서 한 번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그리고 검사를 바라봤습니다. 피고인과 결혼 후 재산을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영자가 말했습니다. 결혼하고 나서 그 사람이 저를 위해 투자해준다고 했어요. 제 이름으로 된 통장을 줬어요. 제가 사인했어요. 사인하실 때 내용을 확인하셨습니까? 영자가 손을 무릎 위에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이 설명해줬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냥 믿었어요. 그 사람 말을.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영자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상한 거 알아요. 왜 믿었냐고 하면 할 말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처음에 저를 너무 잘 대해줬어요. 제 생일을 기억하고 꽃을 사왔고 제가 좋아하는 음식을 기억했어요. 그런 사람이 나쁜 사람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어요. 검사가 말했습니다. 피고인이 잠적한 이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영자의 입술이 한 번 떨렸습니다. 방에 있었어요. 커튼 닫고요. 11달 동안. 왜 신고하지 않으셨습니까? 영자가 방청석 쪽을 잠깐 봤다가 다시 앞을 봤습니다. 창피해서요. 이 나이에 속았다는 게요. 가족한테도 말 못했어요. 내가 멍청한 줄 알았어요. 올해 강병철 측 변호인이 물었습니다. 증인이 자발적으로 서명한 것 아닙니까? 영자가 변호인을 봤습니다. 그 사람이 처음부터 이럴 줄 알았으면 서명 안 했죠. 피고인이 강압적으로 서명을 요구했습니까? 영자가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칼을 들이댄 건 아니에요. 근데요. 영자가 손을 무릎 위에서 들어 올렸습니다. 믿는 사람이 부탁하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거절하기가 제일 어려운 게 믿는 사람이에요. 법정 안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도 잠시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영자가 증언을 마치고 자리로 돌아올 때 순자가 반쯤 일어나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가 순자 손을 꽉 쥐며 작게 속삭였습니다. 나 잘했죠. 순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잘했어요. 잘했어.
마지막 공판에서 순자가 증언대에 올랐습니다. 법정 안을 한번 훑었습니다. 방청석에 희진이 앉아 있었습니다. 희진이 순자와 눈이 마주치자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순자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병철은 피고석에서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고인이 접근했을 때 의심하지 않으셨습니까? 순자가 정면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의심했어요. 처음엔요. 2번, 3번 거절도 했어요. 그런데 왜 결혼을 결심하셨습니까? 순자가 잠깐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준 카드나 여행이 좋았던 게 아니에요. 법정 안이 조용했습니다. 순자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냥 내 남은 시간에 같이 밥 먹을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녁에 집에 들어갔을 때 불이 켜져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그렇게 욕심이었을까요? 법정 안 어딘가에서 낮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재판장이 기침을 했습니다. 검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피고인의 정체를 알게 된 것은 언제입니까? 베란다에서 전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3번째 물건이라는 말을 들었어요. 그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닫았어요. 검사가 잠깐 멈췄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물 마시러 나온 사람처럼 보여야 했으니까요. 들키면 안 되니까요. 방청석에서 누군가 작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강병철 측 변호인이 반박 질문을 했습니다. 증인이 과거 피고인에 대해 원한을 가지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12해 전 사건 때문에. 순자가 변호인을 바라봤습니다. 원한이요. 피고인이 예전에 증인의 지인들에게 피해를 준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감정이 이번 고소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닙니까?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 얼굴을 알아보기 전에 이미 경찰에 신고했어요. 변호인이 말을 잇기 전에 순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폰에 있는 거 봤어요. 제 사진이 있었어요. 제가 시장에서 일하는 사진이요. 저를 표적으로 정해놓고 찍은 사진이요. 그게 먼저였어요. 변호인이 더 이어가지 않았습니다. 순자가 증언대에서 내려올 때 법정이 조용했습니다. 발걸음이 천천히 자리 쪽으로 향하는 동안 순자는 앞을 봤습니다. 영자와 옥분이 앉아있는 자리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셋의 어깨가 나란히 붙었습니다. 최후 변론이 끝났습니다. 강병철이 최후 진술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3분 모두 진심으로 대했습니다. 순자가 그 말을 들으며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영자가 순자 손을 건드렸습니다. 순자가 영자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었습니다. 옥분이 반대편에서 순자의 팔에 손을 가져다 댔습니다. 재판장이 30분 휴정을 선언했습니다. 3사람이 법정 밖 복도 의자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하지 않았습니다. 영자가 천장을 올려다보다가 말했습니다. 이제 끝나가네요. 옥분이 손을 2손으로 모으며 말했습니다. 끝나야죠. 순자가 말했습니다. 끝나고 밥 먹어요. 좋은 데 가서. 영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뭐 먹을까요? 옥분이 말했습니다. 갈비요. 오래 못 먹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럼 갈비집 가자고요. 셋이 나란히 웃었습니다. 복도 끝에서 재현이 그 모습을 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청석에 있던 희진이 물티슈로 눈가를 눌렀습니다. 법정 문이 다시 열렸습니다. 3사람이 자리에 돌아와 앉았습니다. 재판장이 자리에 앉고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재판장이 판결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강병철이 피고석에서 정면을 바라봤습니다. 재판장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렸습니다. 혼인 사기, 약물을 이용한 재산 편취, 반복적이고
계획적인 범행, 피해자 3명에 대한 중대한 인권 침해. 판결 이유가 하나씩 읽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나왔습니다. 피고인 강병철을 징역 12년에 처한다. 순자가 눈을 감았습니다. 옆에서 옥분이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영자가 입술을 앙다물었습니다. 강병철이 피고석에서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그의 변호인이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법정 안에서 방청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눈을 떴습니다. 옥분이 순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자도 반대편 손을 잡았습니다. 세 손이 맞잡혔습니다. 누가 먼저 운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고 울었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아 맞잡은 손을 놓지 않은 채 그냥 울었습니다. 오래 혼자 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는 울음이었습니다. 법원 밖으로 나오자 바람이 불었습니다. 희진이 순자에게 달려와 안으며 귓가에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대단하다. 순자가 희진의 등을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한 게 아니야. 우리 셋이 한 거야. 영자와 옥분이 다가왔습니다. 네 사람이 법원 계단 앞에 섰습니다. 바람이 다시 한번 불었습니다. 법원 입구 기둥 옆에서 민수가 혼자 서 있었습니다. 재판이 끝날 때쯤 몰래 와서 방청석 맨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나온 것이었습니다. 희진이 다가가 팔을 건드리자 민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개져 있었습니다. 민수가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런 사람인 줄 나는 몰랐다. 희진이 말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근데 이제는 알았잖아. 민수가 어머니 쪽을 바라봤습니다. 순자는 영자와 옥분과 나란히 서서 바람을 맞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셋이 무언가를 주고받으며 웃었습니다. 민수가 그 모습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가 순자 옆에 섰습니다. 순자가 아들을 보더니 말없이 팔을 한번 두드렸습니다. 민수가 고개를 숙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순자가 말했습니다. 밥 먹으러 가자. 갈비 먹자고. 챕터 8 새벽 4시. 판결이 선고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인천 송림동 전통시장 골목에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는 계절이 됐습니다.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순자가 셔터를 올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습니다. 새벽 4시였습니다. 배추단을 끌어들이고 칼을 들고 도마 앞에 섰습니다.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절이고 씻고 버무리는 동작들이 막힘없이 이어졌습니다. 34년이 손에 배어 있었습니다. 가게 옆칸에서 미옥이 이른 출근을 하며 순자 쪽을 들여다봤습니다. 야, 문순자. 인제 돌아왔어. 순자가 칼을 들며 말했습니다. 내가 간 것도 아니었는데. 미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게 자리가 허전하더라고. 내가 봐주면서도 여기가 네 자리다 싶었어. 순자가 배추를 내려치며 말했습니다. 그래, 여기가 내 자리야. 미옥이 돌아서다가 다시 고개를 돌렸습니다. 순자야. 왜? 잘했다. 순자가 칼질을 멈추지 않으며 말했습니다. 뭘? 다. 미옥이 자기 가게로 들어갔습니다. 순자는 칼을 계속 움직이면서 눈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그냥 계속 칼질을 했습니다. 딸 희진 집에서 석 달을 머물다가 순자가 독립을 선언한 것은 판결 직후였습니다. 희진이 말렸습니다. 희진이 두 손을 모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랑 같이 살면 안 돼. 방도 있잖아. 순자가 짐을 싸며 말했습니다. 나 여기 있으면 너한테 짐이야. 짐은 무슨. 엄마가 있으면 좋은데. 좋은 게 짐이 되는 거야. 나 내 집 있어야 내가 살아. 희진이 따라다니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있으면 내가 걱정되잖아. 순자가 가방 지퍼를 잠그며 희진을 봤습니다. 나 이번에 혼자서 뭘 할 수 있는지 알았어. 걱정하지 마. 희진이 입술을 깨물다가 말했습니다. 자주 전화해. 그래. 밥 챙겨 먹어. 그래. 혈압약 빠뜨리지 말고. 그래. 희진이 순자를 꼭 안았습니다. 순자가 딸의 등을 두드렸습니다. 오래 안고 있었습니다. 시장 근처 오래된 빌라 2층에 작은 전셋집을 구했습니다. 창문을 열면 시장 쪽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생선 냄새와 기름 냄새가 섞여 들어왔습니다. 순자는 그 냄새를 맡으며 이불을 방 한가운데 펼쳤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서서 잠깐 가만히 있었습니다. 작은 집이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마음이 가득 찬 것 같았습니다. 가게를 다시 연 첫날 단골 손님 복순이 제일 먼저 들어왔습니다. 복순이 깍두기 통을 집어들고 뚜껑을 열었습니다. 냄새를 맡고 뚜껑을 닫았습니다. 복순이 봉지를 받으며 말했습니다. 맛이 그대로야. 세월이 가도 이 손맛은 안 변해. 순자가 거스름돈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맛이 변하면 내가 아니지. 복순이 가게를 나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순자야, 오래오래 여기 있어야 해. 순자가 대답했습니다. 있을게. 복순이 나갔습니다. 순자는 빈 가게 안에서 혼자 서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고 그냥 뒀습니다. 정리를 계속하면서 흘리는 대로 뒀습니다. 그것이 슬픔이 아니라는 것을 순자는 알았습니다. 내가 아직 여기 있다는 것을 몸 전체로 확인하는 눈물이었습니다. 아들 민수가 찾아온 것은 그로부터 한 주가 지난 저녁이었습니다. 연락도 없이 가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장사가 끝나고 정리를 하는 순자를 보더니 말없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빗자루를 들고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순자가 보다가 말했습니다. 뭐 하는 거야? 민수가 바닥을 쓸며 말했습니다. 청소 안 해도 돼. 하고 싶어서 해. 순자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민수가 바닥을 쓸었습니다. 다 끝나고 민수가 빗자루를 제자리에 세워두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새로 시작하려고. 처음부터? 순자가 행주를 개며 물었습니다. 뭘? 사업 접고 작은 데서 다시 시작하려고. 엄마한테 기댈 생각 없어. 이번엔 진짜로. 순자가 민수를 봤습니다. 눈이 예전과 달랐습니다. 무언가를 결심한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게 다야. 그게 다야. 내가 그 말하는 걸 듣고 싶었어. 민수가 고개를 숙였다가 들었습니다. 잘할게. 그래. 민수가 가게를 나서다가 문 앞에서 돌아봤습니다. 엄마, 밥은 잘 먹어. 먹어. 혈압약은 먹는다고. 알겠어. 다음 주에 올게. 와도 돼. 민수가 나갔습니다. 순자가 불을 끄며 혼자 웃었습니다. 아들이 자라고 있었습니다. 67에 본 아들의 성장이었습니다. 김옥분이 요양원을 완전히 나온 것은 판결 2달 뒤였습니다. 아들 재현이 인천에 작은 집을 얻어 함께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약을 끊은 지 석 달이 지나자 옥분의 말이 훨씬 또렷해졌습니다. 재현에게 전화가 온 날 저녁 옥분은 순자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옥분이 말했습니다. 순자 씨. 순자가 말했습니다. 왜요, 옥분 씨? 오늘 아들 생일인데 미역국을 끓였어요. 잘 됐네요. 내가 직접 끓였어요. 손이 조금 떨렸는데 다 끓였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잘하셨네요. 옥분이 잠깐 말을 멈췄다가 말했습니다. 순자 씨 덕분이에요.
내가 오늘 아들 미역국을 끓일 수 있는 게요. 순자가 전화기를 쥔 채 한동안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옥분도 말이 없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그냥 서로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자가 말했습니다. 우리 이번 주 토요일에 봐요. 좋아요. 최영자는 월세방의 커튼을 열었습니다. 판결 다음 날 아침 처음으로 걷었습니다. 햇빛이 방 안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영자는 한동안 그 빛 속에 서 있었습니다. 11달 만에 보는 제대로 된 낮이었습니다. 영자가 순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커튼 열었어요. 순자가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잘했어요. 영자가 다시 문자를 보냈습니다. 생각보다 밝네요, 세상이. 순자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원래 밝아요. 우리가 닫고 있었던 거지. 영자가 한참 뒤에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네요. 세 사람이 처음으로 영자의 방에 모인 날이었습니다. 영자가 직접 끓인 미역국과 나물 몇 가지를 작은 식탁에 차려놓았습니다. 순자와 옥분이 들어오자 영자가 말했습니다. 나 요리 잘해요. 사실 아무한테도 해준 적이 없어서 그렇지. 옥분이 식탁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이거 다 영자 씨가 했어요. 했죠. 어제부터 준비했어요. 순자가 의자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국 냄새가 좋네요. 영자가 국자를 들며 말했습니다. 맛있어야 할 텐데. 세 사람이 작은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국을 한 숟가락씩 먹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옥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맛있어요. 영자가 순자를 봤습니다.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맛있어요. 영자가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그 말 한마디에 셋이 동시에 웃었습니다. 좁은 방 안에 웃음소리가 가득 찼습니다. 세 사람은 그 뒤로 한 달에 2번씩 만났습니다. 한 번은 인천 차이나타운을 걸었습니다. 만두를 사서 길에서 먹으며 걷다가 옥분이 만두를 흘렸고 영자가 잡으려다 놓쳤으며 순자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참지 못해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거렸지만 셋은 한참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또 한 번은 영종도 바닷가에 나갔습니다. 파도 소리가 들리는 모래사장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오래 말이 없었습니다. 옥분이 먼저 말했습니다. 나는 여기 오고 싶었는데 몇 년째 못 왔어요. 영자가 파도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이제 자주 오면 되잖아요. 순자가 두 사람의 옆 얼굴을 번갈아 봤습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흔들리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71와 65이었습니다. 긴 시간 동안 많은 것을 잃고 이 자리에 나란히 앉아 있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순자는 그냥 앞을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갔습니다. 이 자리가 좋다는 것을 말로 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순자는 가게 일을 마치고 작은 집으로 돌아와 식탁 앞에 앉았습니다. 서랍에서 빈 공책을 꺼냈습니다. 펜을 들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무엇을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러다 첫 줄을 썼습니다. 외롭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뜻이다. 그 아래로 손이 움직였습니다. 두렵다는 것은 내가 아직 잃을 것이 있다는 뜻이다. 속았다는 것은 내가 믿으려 했다는 뜻이다. 믿으려 했다는 것은 내가 아직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이다. 순자는 공책을 덮지 않고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에서 시장 쪽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며칠 뒤 희진이 집에 놀러 왔다가 식탁 위에 펼쳐진 공책을 봤습니다. 읽다가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책으로 내도 되겠다. 순자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습니다. 누가 이런 걸 읽어? 읽어. 나 같아도 읽어. 너는 딸이라 읽는 거야.
희진이 공책을 조심스럽게 덮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이게 엄마가 제일 잘한 일인 것 같아. 이거 쓰는 거. 순자가 물기를 닦으며 말했습니다. 제일 잘한 건 증거 챙긴 거야. 희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잘한 거. 순자가 행주를 개며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또 와. 응, 올게. 봄이 깊어진 어느 오전이었습니다. 순자는 가게 앞 평상에 쪼그려 앉아 열무를 다듬고 있었습니다. 라디오가 틀어져 있었습니다. 진행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청취자분께서 사연을 보내주셨어요. 60 중반에 큰 사기를 당하고 혼자 증거를 챙겨서 맞서 싸운 어머니 이야기를 주변에서 들었다고 하시네요. 그분 덕분에 나도 포기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하십니다. 순자가 열무 다듬는 손을 멈췄습니다. 그 이야기가 자신의 것인지 아닌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여럿일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순자는 그 말을 가슴에 넣었습니다. 오래 있을 자리에 넣었습니다. 다시 손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자는 영자와 옥분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영자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좋아요. 옥분에게서 답장이 왔습니다. 기다릴게요. 순자가 핸드폰을 내려놓으며 창밖을 봤습니다. 시장 불빛이 골목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 세 문장이 예전에 임태호가 건넸던 한도 없는 카드보다 다정하게 들어온 그 모든 말보다 훨씬 든든하다는 것을 순자는 잘 알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옆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달랐습니다. 봄이 한창인 시장의 새벽이었습니다. 순자는 오늘도 4시에 일어났습니다. 배추를 절이고 멸치를 볶으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손은 여전히 거칠었습니다. 허리는 어제보다 조금 더 뻐근했습니다. 눈이 침침해지는 것도 전처럼 가끔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새벽이 좋았습니다. 혼자이면서도 혼자가 아닌 이 아침이 좋았습니다. 누군가에게 기대려다 모든 것을 잃을 뻔했던 그 시간들보다 두 손으로 다시 세운 지금이 훨씬 단단하다는 것을 순자는 알았습니다. 칼을 들었습니다. 배추를 내려쳤습니다. 소리가 골목 안에 울렸습니다. 67 문순자의 하루가 다시 시작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는 평생 시장 한켠에서 두 손으로 살아온 67 문순자 씨가 노년의 외로움을 파고든 사기꾼 앞에서도 끝내 무너지지 않고 스스로 진실을 찾아내 자신의 삶을 지켜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한 장면이 오래 마음에 남습니다. 새벽 1시 베란다 너머로 들려온 그 말을 들은 순자 씨가 한 행동이 무엇인지 기억하십니까? 소리를 지른 것도 뛰쳐나간 것도 아니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가 조용히 닫았습니다. 물 마시러 나온 사람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처럼 그 순간의 침착함이 결국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합니다. 나이가 들면 당하기 쉽다고, 외로우면 판단력이 흐려진다고, 그래서 스스로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자 씨는 67의 나이에 가장 외롭고 가장 두려운 순간에 누구보다 또렷하게 생각하고 움직였습니다. 그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34년 새벽 4시에 일어나 두 손으로 살아낸 시간에서 왔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가장 필요한 순간에 반드시 나타납니다. 여러분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자신을 얼마나 믿고 계십니까? 나이가 들었다고
혼자라고, 이제 늦었다고 스스로를 작게 보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순자 씨는 그 나이에 증거를 챙기고 은행으로 달려가고 고소장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사람과 손을 잡고 법정에 섰습니다. 우리가 살아온 시간만큼 우리 안에는 이미 그만한 힘이 쌓여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잘하고 계십니다. 넘어져도 괜찮습니다. 속았어도 괜찮습니다. 다시 일어서는 사람에게 인생은 언제나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오늘 하루 어제보다 조금 더 자신을 믿어주십시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 하나하나가 인생 여행 채널이 계속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혼자 보기 아깝다 싶으신 분은 소중한 분께 영상을 나눠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인생 여행은 앞으로도 이렇게 하려하지 않아도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오늘도 이 긴 여정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